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의 권순우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지원 기자입니다. 예, 오늘 한지원 기자하고 저희가 네, 뉴스룸을 처음으로 주고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아저씨들끼리 하는 거 재미없다, 지루해서 못 보겠다라는 민원에 못 이기고 저희 한지원 기자를 투입하게 됐습니다. 그럼 치고 나가야죠. 아, 네, 사실이 아니다 이런 거. 아니요, 굉장히 떨립니다. 아, 사실 그 오늘 이주호 기자하고 유종훈 기자가 둘 다 취재를 나갔습니다. 지금 아마존에서 이제 우리 한국 화장품 너무 사고 싶다. 네. 그래가지고 한국 화장품만 따로 그 팔아만 주세요. 나머지는 저희가 다 미국에서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런 설명회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이주호 기자가 거기 암살자님 아저씨 바꿔주세요. 절반은 남겨두시죠. 네, 그게 있었고 유종훈 기자는 지금 이제 부산 모터쇼에 네. 가서 지금 취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콘텐츠는 좀 생생한 영상들을 우리 저기 그 압권 채널에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 먼저 그 아마존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K-뷰티 관련한 얘기인데요. 그 아마존의 그동안 이제 제조업체라든지 판매업체들에 대해서 뭐 제품을 어떻게 파세요라고 이제 설명회를 한 거는 뭐 그동안도 있었어요. 네. 근데 한국의 화장품만 카테고리를 나눠가지고 설명회를 한 거는 그 제가 설명을 듣기로는 그 글로벌하게 처음입니다. 이것도 되게 특이하죠. 오, 네. 아마존에서 파는 물건이 뭐 한두 개가 아닌데 거기에 이왕 그 나라에 갔으면은 이제 전체 셀러들을 대상으로 이제 보통 설명회를 하는데 이번에는 화장품만 와서 좀 해라라는 얘기인데 결국 이게 왜 그런 거냐라고 하면은 아마존에서 한국 화장품이 너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신화숙 아마존 글로벌 셀링 코리아 대표는 아마존에서 한국 화장품 판매자들의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78%가 늘었다. 그리고 올해 매출 증가율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에서 5월 한국 화장품 판매자들의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2배가 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뭔 얘기를 하냐면 우리 아직 할인 행사를 시작하지 않았다. 오, 근데 이렇게 뜨겁게 반응을 하고 있네요. 그런 거죠. 네. 근데 한국 화장품의 인기를 국내에서도 잘 체감이 안 되죠. 네. 맨날 쓰던 것만 쓰니까 더 모르는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러게요. 이게 화장품이라는 거는 소비층을 중심으로 하는 거고 이게 그동안 우리가 이제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중국의 비싼 화장품 많이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주역은 그 인디 브랜드를 보유한 중소기업들이 미국이나 일본, 중동 쪽에서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프로젝트 아마존하고 함께 기획했던 회사가 어디냐? 한국콜마입니다. 그 인디 브랜드들이 이제 브랜드로 나가고는 있지만 실제로 그거를 만들어주는 업체들은 ODM 업체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콜마가 만들지만 전면에는 안 나서죠. 네, 그렇죠. 전면에는 브랜드들이 나서 있으니까. 근데 화장품 살 때 그 누가 만들었나 봐요? 솔직히 안 봅니다. 그 올리브영에서 행사 어떤 거 더 많이 하나. 저는 그거 위주로 보고 뭐 어디서 생산됐고 이런 거는 사실 잘 안 보게 되죠. 그게 한국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네. 발랐는데 막 두드레기 나고 그런다. 네. 그럼 안 보겠습니까? 그럼 보죠. 그러면 바로 인터넷 댓글 부대에 가가지고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국 화장품이라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품질이 나타난다라고 생각하니까 굳이 제조사를 안 보는 건데 네. 예를 들어서 뭐 진짜 글로벌한 제품들이 많이 들어오고 인디 브랜드들 제가 못 보던 브랜드들이 막 들어와 있다. 그럼 제조사를 또 보게 되겠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콜마가 이번에 같이 했었고요. 한국 콜마 같은 경우에 그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324억 원인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9%가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2배 넘게 오른 거죠. 코스맥스 같은 경우도 매출과 영업이익 기준으로 455억 원, 무려 288%가 올랐습니다. K-뷰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 화장품의 연간 수출액이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5월까지 그 늘어나는 화장품 금액이 올해 5월까지의 수출 금액이 40억 4천만 달러,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가 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화장품은 중국 잘 못 팔기 시작하면서 완전 망했다, 끝났다, 뭐 그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 오히려 큰 회사가 아니라 우리가 이름 잘 모르는 인디 브랜드들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는 게 굉장히 놀랍고요. 미국 같은 경우가 가장 많이 늘었는데 68%가 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K-뷰티가 뭐 넷플릭스라든지 유튜브나 이런 데서 통해서 워낙 한국 분들 되게 그 아름답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저는 그런 거 있었어요. 뭐 미국 사람들은 좀 이렇게 막
러프하고 여성분들도 좀 러프하고 뭐 그래서 뭐 백인들은 좀 이렇게 기미도 좀 있고 뭐 그런 거다라고 하더니 그러기는 계속 보다 보니까 이게 예쁜 것도 찾아서 하시더만. 그렇죠. K-팝도 엄청 유행이고 이러니까 그러니까요.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렇게 많이 사게 되시는 것 같고요. 오히려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최대 수출국인데 여전히 최대 수출국은 맞습니다. 중국의 수출량은 10억 5천만 달러, 미국 같은 경우는 7억 2천만 달러라 여전히 중국이 최대 수출국인 것은 맞아요. 11.6%가 그런데 감소한 상황이고요. 그 일본 같은 경우도 26%, 베트남도 24%가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흐름대로 이어지게 되면은 연간 수출 규모는 거의 한 2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한국 화장품의 수출 대상국은 170개국으로 좀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난 부분들도 이제 거기 화장품 수출로 잡히거든요. 면세품은. 거기에 대해서 좀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난 게 영향을 좀 미쳤는데 여기에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났을 때 화장품 판매가 늘어나는 부분들이 산업적인 측면에서 좀 달라요. 어떤 게 있냐면 중국인의 관광객이든 아니면은 그 보따리상이든 오면은 면세점 와서 쓸어갑니다. 네. 그리고 그 쓸어가는 이유는 쓰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팔려고 가져가는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가의 뭐 설화수라든지 수라든지 이런 것도 그냥 매대를 그냥 긁어가거든요. 근데 지금 요새 외국인 관광객들 오면은 뭐 연남동, 뭐 성수동 이런데 그 뭐 인스타나 이런 거 네네. 보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로드샵 판매가 많은 거예요. 옛날에는 명동이 그게 엄청 많았는데. 많았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중국인 대상 면세점 그런 곳들도 있었잖아요. 뭐 신촌에도 네. 있고 뭐 홍대에도 있고 뭐 그런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오히려 로드샵을 중심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관광 오신 분들이 자기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디 브랜드들 좀 많이 사는 게 측면이 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화장품 하시는 분들하고 좀 얘기를 해보니까 달라진 부분, 그러니까 크게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예전에 이제 화장품을 내가 뭐 만들건 아니면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거를 팔려 그러면 내가 해외에 팔려고 한다.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마케팅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렇죠. 유통은 어떻게 할 것이며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해외에 뭐 루트가 있고 네트워크가 있는 대기업들이나 하는 거였는데 요새 화장품을 마케팅을 한다. 뭐 어떤 화장품은 사실 뭐 제대로 마케팅도 안 하는데 막 대박 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이렇게 인플루언서들이. 그렇죠. 인플루언서들이 요즘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마케팅을 할 거면은 우리가 뭐 진짜 뭐 미국의 뭐 CNN에다가 광고를 하겠습니다. CNN에 광고를 한들 뭐 돈만 많이 네. 들지 뭐 효과가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인디 브랜드들 통해 인디들이 뭐 인플루언서들이 뭐 틱톡에서 뭘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그게 자연스럽게 마케팅이 돼요. 그럼 마케팅에 대해서 누가 사고 싶어도 예전에는 유통이나 물류가 안 되기 때문에 팔 수가 없어요. 지금은 아마존에 올리면 됩니다. 오. 그러니까 마케팅과 유통 물류가 있기 때문에 국가 경계선이 굉장히 얕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 뭐 특정한 몇 개 회사들, 자본력이 있는 회사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인디 브랜드들도 자기의 어떤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어필 포인트를 잘 살릴 수만 있다면 이게 국제적인 물류가 가능하다는 부분들도 여기서 좀 가능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뉴스는 아마존이 와서 모시는 K뷰티 수출액 역대 최고 기대감 높아졌다라는 뉴스였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어떤 네, 뉴스입니까? 두 번째 뉴스는 제가 준비했는데요. 이제 사라지는 청년. 2005년에는 한정 기자 사라집니까? 근데 저도 중년이 해당 되겠죠. 사항이 저도 해당 사항이 좀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 2005년에는 10명 중에 1명만 이제 그 청년 세대다라고 하는데 일단 우리나라 청년 인구 5명 중에 4명이 미혼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명 중에 4명이. 4명이 미혼. 네. 근데 청년은 몇 살까지가? 일단 19세부터 34살까지. 34살. 네. 이제 말하는데 이렇게 30대 초중반 청년 시대의 미혼율이 20년 전보다 3배 가량 늘어났는데요. 제가 그 통계청의 통계개발원 표를 준비했는데 오늘 일단 이런 내용을 담은 우리나라 청년의 모습은 어떻게 변했을까 분석 결과표를 이제 발표했습니다. 예. 이 표를 보면은 한국 총 인구 중에서 청년 세대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1990년대에 31.9%죠. 31.9%. 그러니까 네. 그 전에는 오르는 추세였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점을 찍은 뒤에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게 볼 수 있는데요. 일단 2020년에 청년 인구 비중이 20.4%까지 내려갔고 그 이후로 이제 계속 현재 추세라면 2050년에는 청년 비중이 11%까지 떨어진다는 통계가 이제 발표가 된 겁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은 청년 세대의 혼인율도 이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2020년 기준 82.5%가 미혼이고 그중에 남자는 86.1%. 와, 86%면
네, 거의 대부분 100명 중에 14명만 네. 결혼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자는 76.8%. 청년이 이제 혼인하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근데 이렇게 미혼율이 가장 급격하게 증가한 연령대가 30에서 34세인데 예. 이 청년 30에서 34세 청년 2명 중에 1명 이상이 미혼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2020년대는 미혼율이 36.3%거든요. 예. 근데 2000년대 18.7%니까 20년 전에 비해서는 3배 수준으로 늘어난 겁니다. 사실 저도 이제 해당 사항이어가지고 네, 좀 이걸 취재해 보면서 좀 체감 사항 이렇게 좀 많이 느꼈는데. 근데 어차피 2050년이면 한지원 기자도 한참 청년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세 번째 표를 보시면은 일단 청년 세대 연령별 거주 가구 유형을 보면요, 청년 세대 이제 그 1인 가구 혹은 부모랑 동거하는 가구가 늘고 예. 부부 가구는 줄었다는 거죠. 뭐 저도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으니까 여기 포함되어 있군요. 네, 포함되어 있는데 예. 2020년 청년 1인 가구는 20%로 20년 전에 비해서 3배 이상 이것도 급증했고요. 예.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은 46.2%에서 55.3%. 55.3%. 네, 상승했습니다. 반면 이제 부부 가구는 37.1%에서 15.5%로 절반 이상 이제 급감한 걸 볼 수 있죠. 예, 예. 근데 사실 이렇게 심각한 인구 감소 전망에 이제 국토교통부도 어제 인구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가 44명으로 구성된 국토교통 인구 대응 협의체를 구성하기도 했는데요. 예. 이날 열린 협의체 발대식에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의 이상립 책임연구원이 그 30년 후에 청년 인구가 현재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거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228개의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체계가 이제 유지되는 게 이제 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런 체계를 정해진 미래죠. 네, 그렇죠. 그 청년들은 이미 태어나 있기 때문에. 아, 그렇죠. 이미 이제 저희가 뻔히 볼 수 있는 미래죠. 그러니까 이게 28개 지방자치단체가 유지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개편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인구 감소에 맞는 공간 집약과 스마트한 구토 조성이 필요하다. 근데 이런 논의에서 이런 연구 그 협의체가 구성이 된 건데, 예. 근데 사실 저번 주에 그 윤 대통령이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예, 예. 근데 그것과 이번에 국토부에서 하는 거에 좀 잘 협의가 돼야 되는데, 근데 사실 뭐 정책도 그렇고 파업 효과는 조금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미비하지 않은 그런 효과들도 있을 거고, 좀 장기적인 시각에서 이렇게 좀 심도 깊게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이게 행정 시스템 같은 경우도 뭐 지자체에 이 동네에 사람이 없는데 네. 거기에 그 행정 시스템이 유지가 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 지역을 조금 이렇게 묶어가지고 좀 크게 좀 지역을 묶어가지고 거기에 행정을 좀 집중시키고 예산을 집중시켜서 관리하면 좋다라는 거를 누구나 다 알죠. 그렇죠. 누구나 다 아는데 이게 안 되는 이유도 다 압니다. 지금 그 뭔가요? 광일류님이 정치인들 지역구 표심 때문에 통합이 되려나? 그러니까 지역구 표심 정도의 문제, 그러니까 정치인들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정치인들도 문제죠. 네. 지역구가 줄어드니까. 근데 거기에 있는 공무원들도 싫어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시장이 지금 2명인데 합치면은 시장에 1명 되잖아요. 그럼 시장에 1명 되는 것도 있고 여기에 있는 지역구에 있는 그 공무원들도 같은 일을 하는 거, 예를 들어 내가 상수도 담당이에요. 네. 그럼 한지원 기자도 상수도 담당이에요. 둘이 합치면 둘 중에 1명만 남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관계들이 이렇게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학교 같은 경우도 지금 그거 되게 이상한 거 있잖아요. 초등학생 숫자는 줄어드는데 학교는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예. 저는 그 입학식이 줄어드는 거는 들었거든요. 학교 수가 왜 늘어나냐 그랬더니 서울로 좀 모이잖아요. 그럼 이게 신도시가 형성되고 그럼 학교가 필요하니까 거기 학교를 만들어요. 그러면 지역에서 어디 사람이 없는 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 학교는 없어지냐? 네.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면 선생님들도 있고 거기에 뭐 지역에 있는 분들도 우리 지역에 학교 하나 없는 게 말이 되냐? 네. 그래갖고도 유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출산에 대체한다는 거는 출산을 더 늘리는 것도 있겠지만 결국은 이제 저출산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도 문제인데 네. 거기에 대해서 이게 뭐 문제는 뻔하지만 답이 안 나오는 이유는 이런 이해관계 조정과 관련한 부분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 뉴스는 마이크론 주가가 급락을 했다라는 것에 대한 분석으로 AI 기업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보여준 것이다라는 분석이 블룸버그 통신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게 그 엔비디아 주식
얘기들 좀 하나요? 친구들 만나면? 아니면 취재원들이랑? 하긴 하죠.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올랐냐. 진작에 샀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사실 주로 하죠. 최근에 급락한 얘기도 이제 저 월급만큼 들어갔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오를 것 같냐. 뭐.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네. 되냐. 물타기 해야 되냐. 네, 맞아. 뭐. 그런 소리를 제일 많이 그리고 합니다. 조금 지나면 라고 얘기할 때 살 걸 그랬다. 라고 맞아요, 얘기할 때 살 맞아요. 걸 그랬다. 라고 얘기할 때 살 걸 그랬다. 근데 이게 참 특이했던 게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마이크론이 그럼 실적이 잘 안 나왔냐? 실적이 잘 안 나오지 않았어요. 매출액은 68억 1천만 달러, 순이익은 주당 0.62달러를 기록을 했는데 컨센서스가 주당 0.51달러였습니다. 근데 0.51달러였는데 실제는 0.62달러가 나왔으니까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가가 빠졌어요. 그게 왜 빠졌냐 그랬더니 다들 이렇게 뭐 컨센서스라는 거는 위에가 있고 아래가 있고 그러면 대충 그 중간 정도가 컨센서스잖아요. 네. 중간 정도가 컨센서스여야 되는데 다들 생각했던 거는 당연히 상단일 줄 알았지. 라고 해가지고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블룸버그 통신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마이크론이 최고 추정치에 미치지 못하는 실적 전망을 내놓은 것이 이유다. 그리고 AI 관련 주식의 극심한 변동성을 보여주는 신호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저는 과감하게 얘기하는데 마이크론은 고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오, 알겠습니다. 저 그렇게 믿고 투자를 그럼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박제되는 겁니까? 네. 저는 뭐가 불만이냐면 마이크론은 3위잖아요. 네. 3위면 3위답게 주가가 가야 되는데 마이크론의 시가총액이 200조입니다. 그렇죠. 근데 SK 하이닉스 시가총액이 170조예요. 별로 그렇게 많이 차이 났네. 안 나네요. 아니 SK 하이닉스가 더 밑에라는 게 중요한 거죠. 왜 웃습니까? 아니, 엔비디아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좀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발언을 해도 괜찮으신가요? 그 얘기가 아니고 네. 3위 업체가 200조인데 네. SK 하이닉스가 2위인데 170조밖에 안 된다는 네.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SK 하이닉스가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오. 훨씬 더 올라가야 된다. 왜냐면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HBM은 SK 하이닉스만 유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하고서 야 좀 너무 많이 올라간 거 아니야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오히려 지금 이 미국에 있는 그 투자자들이 미국에 있는 기관 투자자들이 삼성에 있는 SK 하이닉스를 사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비싸다며. 3위가 200조니까 네. 비싸지.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여기서 또 미국에 있는 그 주식 전략 팀장은 시장에는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실적을 내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고 있다. 월가도 이런 기대가 과도한 걸 잘 알고 있다. 너무 많은 이들이 쉽게 돈을 벌려고 쫓아다니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미국 시장에서 쉽게 돈 벌 생각하지 말고 험난한 코스피에서 3등보다 시가총액이 낮은 주가가 싼 SK하이닉스를 사셔라. 미국 투자자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참 고민. 3초 성식이 형, 순우 형, 한이 풀매수 가면 돼? 성식이 형 말고요. 미국 기관 투자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는 얘기인데요. 사실 이제 옥석 가리기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엔비디아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글로벌 투자자들도 그렇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고 고민이 옥석 가리기를 해서 나오는 회사가 또 엔비디아예요. 네. AI 반도체의 기술적인 측면들을 고려를 하더라도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 혜자가 굉장히 높은 거죠. 근데 사실 이게 엔비디아의 일이 버블로 가지 않으려면 뭔가 이 비즈니스가 실질적으로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고 그 이익을 주는 것 때문에 돈이 선순환이 돼가지고 정말 생태계가 굉장히 공고해지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AI 반도체 쪽에서는 이제 엔비디아가 공고한 기술적인 혜자들을 가지고 있는 건 맞는데 그 반도체를 가지고 주는 서비스 쪽에서 사람들이 정말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주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 답을 못 찾았기 때문에 이런 고민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시아님이 경제부는 아닌 것 같다. 개콘부 아니냐. 근데 안 웃기다. 그쵸. 요새 개콘이 조금 드럽기는 네. 성격이 좀 있죠. 그래서 뉴스룸이 개콘 같으셨다면 저희는 성공인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는 어떤 뉴스입니까? 네, 다음 뉴스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뉴스랑 좀 이어지는 뉴스인데요. 우리 기업들이 저출산을 위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표를 띄워주시면은 부영그룹이 출산 지원 장려금이 1억씩 지급하면서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잖아요. 예, 근데 이분은 2억 원이네요? 그 연년생. 연년생. 네, 그래서 이런 효과에 힘입어서 올해 직원 공개 채용이 예전보다 5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오, 실제 효과가 있네요. 효과가 있죠. 왜냐하면 1억이 사실
굉장히 큰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부영그룹이 지난 12일부터 16일 이제 올해 경영 및 신입사원 공개 모집했는데요. 이번 공개 채용에서 뭐 건설, 영업, 재무, 레저 뭐 전 분야에 걸쳐서 진행이 됐는데 부영이 마지막으로 공개 채용한 게 2017년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에 비해 지원자 수가 5배 이상 늘었다고 하는데요. 부영그룹 관계자에 따르면은 특히 경력사원 모집에도 2030 세대가 지원자가 눈에 크게 증가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일단 지원자가 늘어난 배경에는 그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지난 2월 2021년 이후 태어난 자녀를 둔 직원들에게 자녀당 현금 1억을 지급하겠다 해서 이제 올해 총 70억 원을 지급했는데요. 이 회장은 이제 자녀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고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 1억 원을 출산 장려금을 지급한 사례는 기업으로는 최초이고요. 그렇죠. 네. 그 부영그룹은 현재 뭐 1억 출산 장려금도 있지만 뭐 자녀 대학 학자금 지급, 뭐 직계가족 의료 지원, 뭐 이런 등의 사내복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임대 아파트 입주민을 위한 저출산 지원도 진행 중인데요. 사실 이게 내부에서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뭐 직원들이 자녀 출산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당연히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올해 뭐 부영그룹에서 출산 예정인 직원들만 30명 이상이라고 해요. 출산 예정. 네, 예정인 출산 예정을 집계를 하나? 집계를 이제 줘야 되니까 네, 이제 내부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이제 대략적으로라도 예산을 네. 좀 잡아놔야 되니까 이게 만약에 그거를 예산 이 정도 안 줄 거면서 물어보면 그렇죠. 근데 이제 바로바로 실행이 되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내부 평판도 좋아지고요. 그리고 외부 브랜드 평판도 되게 달라졌습니다. 그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발표한 국내 건설사 브랜드 평판에 따르면은 지난해 12월 부영그룹이 16위였거든요. 16위. 네, 근데 올해 6개월 만에 몇 위로 올랐을까요? 뭐 이 정도 얘기하면은 뭐 한 10위 정도까지는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7위. 7위. 네, 엄청 많이 올랐고. 근데 이렇게 이제 부영그룹이 파격적인 정책을 하니까 건설업계도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 표를 띄워주시면은 먼저 현대건설이 첫째 뭐 100만 원, 둘째 200만 원, 셋째 500만 원 지급하고 있고요. 야, 이거 되게 아쉽겠다. 500 쓰면서도 좀 크게 쓴다고 생각했을 건데. 근데 이게 당초 지원금 규모가 50만 원, 100만 원, 3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른 겁니다. 엄청 오른 건데 네. 저기서 막 1억, 네, 1억 하고 있으니까 김 푹 빠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또 호방그룹도 첫째 뭐 500, 둘째 1000, 셋째 2000 이렇게 주는데 기존 50만 원에서 이제 크게 늘어난 숫자이고요. 이게 호남의 자존심, 호방그룹, 부영그룹 뭐 네. 그런데 여기서 이게 호반그룹이 그래도 이제 부영이랑 비교를 하면은 자기들이 훨씬 더 그 전라도를 대표하는 건설회사라고 네, 생각할 건데 그렇죠. 출산 장려 정책에서 좀 이렇게 밀리네요.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롯데건설이나 뭐 GS도 지원금을 상향 조정했고요. 뭐 건설업계 외에도 오늘 KB국민은행이 기존 자녀별 첫째 뭐 80만 원, 100만 원, 셋째 뭐 300만 원 이랬는데 이제 1000만 원, 1,500만 원, 2천만 원으로 이제 대폭 상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뭐 정부가 재출산 대책 발표하기도 했는데 뭐 기업에서도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하니까 혹시 3%는 이런 출산 지원금 안 해주시는지. 그걸 저한테 물어보는 건가요? 팀장님이시니까 좀 힘을 쓰실 수 있으시니까. 네, 아무래도 3%님들에게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사실 그 이전에 이거 출산 정책 관련해 가지고 그 은행 분들하고 좀 얘기를 좀 해봤어요. 근데 은행에서는 이제 저런 고민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습니다. 은행이 여성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직종 자체가 그 뭐 이른바 그 창구에 계시는 분들 중에는 꼭 정규직으로 안 뽑더라도 굉장히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특히 여성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면은 뭐 그런 얘기를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옛날 꼰대 같은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2년 정도 쉰다 그러고서 셋을 낳으면은 그 사람이 6년 동안 없어요. 6년 동안 없다가 이제 그러고서 셋쯤 낳고 나면은 이제 애 보는 게 좀 힘들기 때문에 그만두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6년 동안 TO가 잡혀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인력 운용에 굉장히 어려움이 좀 있다는 거고. 근데 그 창구의 남성 여성 비중을 보면은 여성분 비중이 거의 한 70%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은 70% 중에 한 절반 이상이 없는 거예요, 자리에. 근데 TO를 그럼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너무 힘들다라는 얘기를 좀 했었어요. 근데 그 얘기의 결론은 뭐였냐면은 이게 일상이라고 생각하고 인사 계획을 짜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평범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여성 비중이 이만큼 높아 있는 것도 예전에는 뭐 한두 명 있었으니까 빠지든 안 빠지든 별로 신경 안 쓰고 살고 뭐 이런 정도인 게 있고 또 여성분들 중에서 청년 비중이 이렇게 높을 때 한 절반 정도는 출산휴가가 갈 수 있다라는 거를 그 염두에 두고 취업을
하고 채용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짜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인식이 바뀌고 계획이 바뀐다는 거는 이게 그냥 뭐 할 때 얼마 더 줄게, 뭐 나가는 거 괜찮아 이 정도가 아니라 네. 아예 그 인사를 짤 때 H님이 굉장히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요. 이거는 변수가 아니다. 그러니까 누가 갑자기 직원 중에 한 분이 저 이번에 임신을 해가지고요 라는 게 그럼 우리 인력 하는 거에 좀 변수가 생기겠네가 아니고 네. 그냥 전체 인원 중에 몇 명 정도는 없을 수 있다라는 걸 상수로 두고서 좀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좀 이런 부영 사례가 일회성 지원금이 아니고 아예 인력 구조 자체를 바꾸는 그런 변화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왜 결혼을 안 할까요? 일단 결혼하기가 쉽지 않죠. 이렇게 기업에서도 막 올려준다 하는데 뭐 1,000만 원, 2,000만 원 하니까 사실 그 아이 한 명 키우는데 뭐 2억 든다는 그런 통계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혼자로서. 원래 우리가 합을 안 맞추고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음 뉴스가 부동산 뉴스라 네네네. 집값이 비싸서요라고 얘기하면 받아가려고 그랬어. 집값이 비싸죠. 컷! 다시 가겠습니다. 네. 왜 결혼을 안 할까요? 집값이 너무 비싸잖아요. 맞아요. 집값이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자연스러웠습니다. 어제 금융당국에서 스트레스 DSR이라 그래가지고 그 내가 버는 돈에 대비해서 대출 한도를 잡아주는 제도가 DSR인데 네. 스트레스 DSR은 금리가 올라갈 거를 염두에 두고서 한도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DSR 2단계로 가게 되면은 대출 한도가 작아집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일종의 가계부채 대책인데 그거를 2달을 미루기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정프로님하고 저하고 얘기했던 부분이 이게 정부가 부동산을 좀 하향 안정화를 시켜야 되는데 결국은 부동산 가격을 좀 계속 두고 보지 않겠다. 내려가는 걸 두고 보지 않겠다라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부동산 가격이 소리 소문 없이 서울을 중심으로는 좀 올라가고 있어요. 꽤 오랜 추세를 좀 가지고 있는데 한번 같이 보시죠. 그러니까 서울권은 주간으로 0.18%가 올랐는데 이게 14주 연속으로 올랐습니다. 14주 연속이면 굉장히 길게 올랐죠. 네. 근데 이게 조금씩 오르다 보니까 우리가 이거 비싼데? 많이 오르는데? 라는 생각들을 좀 덜 했던 거예요. 그리고 지역 부동산 시장은 또 굉장히 좀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전에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른다 그랬을 때는 이거 부동산 값을 잡아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게 서울을 중심으로 오르고 주간당으로 상승폭이 좀 높지 않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인식이 좀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거기다가 이제 대출 규제라고 할 수 있는 제도를 2개월 밀어버리니까 그러면 이거 어떡하라는 거냐. 게임 실험님이 뭐 집값 오르는 거에 신났냐고요? 신나서 이런 얘기를 할 리가 없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는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문제면서 반대로 자기 집 있는 사람들한테는 내려간다는 얘기하면 이제 경기를 하는 이런 이슈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떤 그 정부는 최소한 이 개개인의 그 재산을 지키겠다라는 그런 욕심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큰 방향에서 필요한 정책들을 끌고 나가야 되는, 약간 욕을 먹으면서도 끌고 나가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제대로 안 하는, 그러니까 좀 그 욕먹기 싫으면 안 하는 건데 이게 욕먹을 하고 있는 게 또 공직자거든요. 그렇죠. 욕을 먹더라도 그쪽으로 끌고 가야 되는 건데 이게 가계부채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5조 4천억 원으로 작년 10월 이후 최대치입니다. 신용대출은 2천억 원 줄었어요. 네. 그 얘기는 이제 소비가 좀 어려워지고 하다 보니까 신용대출은 줄었는데 주택담보대출이 5조 6천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10월 이후에 최대 폭이에요. 근데 이게 단순히 시장에서만 대출이 늘어난 게 아니라 저리 정책 대출인 디딤돌과 버팀목 전세 대출도 증가세예요. 월별 증가액이 3월에 3천억 원, 4월에 2조 8천억 원, 5월에 3조 8천억 원이 커졌습니다. 연 1%대 금리인 신생아 특례 대출도 이 부합선 소득 요건이 1억 3천만 원에서 하반기에서 2억 원으로 또 높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 자금 쪽에서도 대출은 계속적으로 늘어나요. 근데 거기서 그게 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도 좀 불확실한 그 DSR, 스트레스 DSR 같은 경우는 2개월 미루겠다라고 하니까 이게 실제로 가계대출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냐 없냐를 떠나서 시장에서 주는 시그널은 명확한 거예요. 정부가 부동산 값 잡을 생각 없다. 네.
오히려 올릴 거다. 이 얘기를 저도 취재원들하고 계속 그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스트레스 DSR 해가지고 뭐 대출 한도가 엄청나게 줄어갖고 집 사는데 문제가 있냐? 그렇진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런 정책들을 연기를 시킴으로써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김주영 금융위원장, 금융위원회가 가계대출의 정책의 네네. 주무 부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기자들이 가서 물어본 거예요. 아니 이 얘기는 정부가 부동산 띄우기에 나선 거 아니냐라고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김주영 금융위원장은 말도 안 된다. 일반 중산층의 집값이 오르는 거는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는 방향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럼 DSR은 그 왜 연기를 했냐 스트레스 DSR은 그랬더니 기획재정부가 주도로 해서 자영업자 대출을 준비하고 있다. 자영업자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부동산 PF도 새로운 평가 기준을 적용한 다음에 어떤 충격이 오는지를 좀 보고 있다. 그래서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적용을 연기한 거는 자영업자라든지 부동산 PF 관련한 부분들에 이제 충격이 줄 수도 있으니까 요거 어떻게 좀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걸 좀 보면서 적용하려고 한다라고 좀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어떤 지표를 가지고서 일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번에 DSR 2단계를 넘기는 것을 보면서 시장에서는 아 이거는 뭐 부동산값 그냥 계속 간다는 얘기구나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훨씬 더 이런 정책을 이렇게 도입하거나, 그러니까 아니 하다가 그냥 안 해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기조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는데 다음 뉴스 좀 전해주시죠. 네, 다음 뉴스는 좀 그냥 좀 실생활 뉴스 준비했는데요. 시중에 판매되는 냉동 피자가 포화지방과 나트륨이 과하게 들어있어서 섭취 시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그 표를 띄워주시면은 일부 제품에서는 대장균이 검출되면서 안정성에 대한 문제도 나왔습니다. 표가 따로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예,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그 소비자원은 냉동 피자 14개 제품에서 영양 성분과 안정성 시험 결과를 오늘 공개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이제 조사 대상 냉동 피자 150g당 그 포화 지방 함량이 4.8%에서 9.6%로 그 1일 기준치의 32%에서 64% 예, 준비됐습니다. 예. 정도 이제 달했습니다. 이제 1일 기준치가 27에서 39%로 과한 수준인데 이게 표가 좀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그 포화지방 기준치가 넘었고 노란 선을 넘어서면 안 되는 건데 한 제품 빼고 다 넘었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안 넘은 제품이 올바르고 반듯한 콤비네이션 피자, 팬피자. 네, 그리고 나트륨은 이제 조금 대부분이 기준치거나 아니면 조금 넘거나인 상황인데요. 이 중 이제 이랜드 파맨푸드 애슐리 크런치즈 엣지 이 피자가 요거네요, 요거. 대장균이 기준 초과에 검출돼서 대장균. 부합한 거요. 저도 사실 좀 냉동 피자 자주 먹거든요. 아, 그렇죠. 왜냐면 시판이랑 별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뭐 돌려서 먹으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뭐 나트륨이나 포화지방은 좀 많은 건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대장균이 검출되니까 이건 좀 충격이잖아요. 사실 저희가 먹는데. 근데 이제 애슐리 피자의 경우에는 당류가 7g으로 이제 표시돼 있는데 시험 결과 18.3%로 표시 대비 실제 성분이 261% 많은 걸로 확인됐고요.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은 원래 실제 이 식품 등의 표시 기준이 당류 함량 표시값의 120% 미만이어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소비자원 측은 제품에 따라 뭐 치즈나 채소 이런 포함 가치가 차이가 있고 대부분의 제품이 포화지방과 나트륨 함량이 높아서 과다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근데 이제 앞으로도 이제 소비자의 합리적인 뭐 소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뭐 다양한 뭐 안전 정보나 이런 거를 제공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랜드 파맨푸드 여기서도 이제 좀 기준을 조정해서 환불 조치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는데 사실 조금 저희가 실제로 먹고 뭐 애기들도 많이 사서 먹이지 않나요? 그래서 조금 약간 좀 주의를 해야 되는 뉴스가 아닌가 생각해서 이제 간단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냉동 피자. 그나마 좀 저렴하게 먹을 수 있었는데 조금 안타깝네요. 그리고 제품들은 소비자원에서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뭐 남은 시간은 우리 차 구경 좀 하려고요. 이제 부산 미터쇼에 좀 유종 기자 가가지고 진짜 생생한 그런 장면들을 좀 촬영까지 해갖고 좀 올 건데 그리고 유종 기자가 또 자동차 전문이잖아요. 그렇죠. 해석을 좀 많이 해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차들이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면은 이번에 캐스퍼 일렉트릭 나왔습니다. 캐스퍼가 되게 작은 차거든요. 작은 차인데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315km고 요런 디자인으로 나왔습니다. 어떤가요? 디자인? 저는 기존보다는 예쁜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기존보다 약간 좀 둥글둥글한 네. 느낌의 조금 귀여운 느낌으로 나왔고 이게 사이즈가 좀 작다 보니까 가격도 조금 착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해보는 게 있고요. 그럼 이제 큰 거로 보게 되면은 이게 네오룬이라는 컨셉카입니다. 전기차 컨셉카인데 굉장히 사이즈가 크죠. 그리고 뭔가 이게 네오룬이라는 게 네오가 이제 새롭다라는 거고 룬은 달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 약간 둥글둥글한 그런 좀 포근한 그런 느낌을 준다는데 이 네오룬은 이제 컨셉카예요. 컨셉카인데 굉장히 좀 여기서 컨셉카에서 좀 특이한 컨셉을 봤던 게 이게 이른바 비필러라고 부르는 게 이게 앞문하고 뒷문 사이에 막혀 있는 거 있죠. 그게 비필러거든요. 네. 근데 그게 없어요.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됩니다. 아, 양쪽으로 열리는 건가요? 네, 문이 이렇게 열려요. 그리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아직 컨셉카입니다. 네. 나오는 차는 아닌데 요 앞에 이게 운전석이잖아요. 네. 운전석이 뒤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약간 조금 좀 뭐라 그럴까 표현이 좀 촌스럽긴 한데 그 손님을 존중하고 정을 나누는 한국 고유의 환대 문화를 현대적으로 해석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좀 하고 있고 실제로 열면 문이 이렇게 열리는 거죠. 한번 그림 같이 보시죠. 네. 이런 식으로 열리는 그런 문이라 이걸 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직은 컨셉카라고 해서 멋있긴 하네요. 근데 내부가 확 보이는 게. 그렇죠. 뭔가 좀 다른 느낌을 좀 받긴 하죠. 그리고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앞에 엔진룸이 없어가지고 그 엔진룸을 앞으로 밀어버릴 수가 있어요. 엔진이 있는 데가 없어서. 그러면 실내 공간을 좀 넓게 뽑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컨셉들도 좀 가능한 게 아닌가 싶고 그 다음에 요거 제네시스 X 그란레이서 이건 세계 최초로 공개된 건데 와, 이 차는 좀 멋은 있네요. 근데 실제로 요건 사진이니까 실제로 어떤지는 유종훈 기자가 눈으로 보고 실제 촬영해서 담아오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한지원 기자하고 뉴스를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저희 얼굴 안 보여. 그래도 차 사진도 예쁘지만 인사할 때는 저희 얼굴 좀 보여주셔야죠. 오늘 준비한 뉴스룸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뉴스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